북한이 수십 년간 걸쳐 지하시설을 정말 많이 구축을 했잖아요. 이거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 그럼 탄두를 아주 무겁게 해서 만든 탄도미사일을 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되겠습니다. 1000km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 내력 꽂히면서 뚫는 이런 거죠. 게다가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으로 요격 그냥 못합니다. 네, K방산의 열풍이 수출을 넘어 전략 무기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괴물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지하 벙커를 관통하는 한국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무5가 뭐 크기부터 지금 남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거든요. 정확히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했고 작년 12월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고 하죠. 길이는 뭐 16에서 20m 사이, 직경은 약 1.6m 내외, 탄두와 추진체를 포함한 발사 중량이 약 36톤. 이게 미국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의 무게와 맞먹는 굉장한 수준이죠. 사거리는 뭐 300km, 일부에서 500km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거대한 덩치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하지만 탄두 중량이 무려 9톤에 육박합니다. 보통 탄두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대개 이 정도 사거리를 가지는 거는 500km에서 1톤 정도인데 그거 비교하면 뭐 10배, 9배 굉장히 큰 거죠. 이 정도 탄두 중량을 가지는 미사일은 러시아의 ICBM인 사르마트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탄두가 그럼 굉장히 무거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무겁게 굳이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현무5를 개발한 직접적 계기가 있는데 2016년에 북한 핵실험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핵무기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북한이 수십 년간 걸쳐 지하시설을 정말 많이 구축을 했잖아요. 최고 지도부의 피신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지휘통제시설들 이거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럼 탄두를 아주 무겁게 해서 만든 탄도미사일을 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북한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현무5 같은 경우 사거리가 300km 정도 불과하다라는데 제가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몇 킬로다, 500km다, 600km다 무조건 그냥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이게 단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사실 사거리가 짧은 이유는 탄두가 무거워서 그래요. 한마디로 차에 짐 많이 실으면은 같은 양의 기름을 넣어도 더 짧게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비행거리 자체가 짧은 것보다도 아주 높은 각도로 올라갔다 거의 수직에 가까이 올라갔다가 내려꽂히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짧아진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000km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 낙하하면서 미사일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이 무거운 것도 엄청 무겁고 단단하게 해서 내려꽂히면서 뚫는 이런 거죠. 지하벙커 그냥 뚫겠다. 이거. 그렇죠. 게다가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으로 요격 그냥 못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요. 탄두 무게를 한 1톤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사거리가 확 늘어납니다. 3,000에서 5,000km 수준.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 되기 때문에 동북아 주변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무5와 비교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이 정도로 관통력을 내겠다고 한 나라가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사실 이런 정도의 대형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핵무기의 투발 수단으로 만든 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못 가지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미친 듯이 무거운 탄두를 실어가지고 운동회를 확보하는 그런 걸로 간 거기 때문에 참 비교가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현대전에서 우리만큼 많은 지하 표적을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든
대단히 기이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현무 5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직 보복의 뭐 핵심 전력이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국가의 반응을 봐야겠죠. 그렇죠. 북한. 이 대량응징 보복, 북한의 공격이 발생하면은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대규모 보복 사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무 시리즈가 새로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014년 10월에 국군의 행사에서 현무5가 공개될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 쓸모없는 흉물이라며 전략무기가 없는 비핵 국가의 허세라고 조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거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나 떨고 있냐? 그러고 또 2014년 9월에는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늘린 고위력 전술유도탄 화성포 11 나 4.5. 얘는 무슨 뭐 이름 붙이는 거 이렇게 그냥. 이거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고위력 미사일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한 자위력 강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움직임은 현무5가 북한 지휘부에 대해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말고도 또 중국과 뭐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게 확실한 무기다 보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있고 의외로 중국이 조용한데 살짝 좀 우려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독자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게 대미 의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라고 보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추게 그렇죠, 그렇죠. 해놓고 그런 면에서 뭐 일단은 지켜보겠다 약간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됐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또 K방산이라고 해서 잘 팔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잘 팔고 있는데, 요것도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물건이긴 해요. 수출 승인 자체가 까다롭고 또 이게 지금 어디에 수출하냐에 따라서 외교 문제부터 뭐 대미 마찰까지 굉장한 정치 외교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중동 국가들의 수출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북한 아니면 중국 이런 나라들인 특히 북한인 경우도 다 결국은 국제적인 규제 체제나 외교적 압박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돈만 주면 다 파는 어떤 깡패 국가적인 어떤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 정도면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팔 수는 없죠. 다만 이 성능을 바탕으로 어떤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성능을 좀 낮춘 무기를 수출한다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 또 다음 모델 차세대 현무도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데 뭐 어떤 내용일까요? 현무5의 탄두 엄청 무거운 탄두를 유지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현무6, 7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6는 사거리도 늘리고 정밀성, 관통성, 생존성 모두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 현무7은 발사 후 대기권 상층부에서 분리되면서 고속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가면서 경로를 굉장히 복잡하게 바꿀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 HGV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꾸 꾸준히 발전시키고 종류를 늘리고 확실히 이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도미사일이라는 체계가 가성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무기 체계만 고집하는 게 맞냐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인 타격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맞고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핵무기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핵무기를 확보하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잠재적인 전략 타격수단 확보라는 점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 자체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완급 조절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북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되니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현무5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묵직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두 글자입니다. 풍산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2026년도부터 뭐 K 방산의 위용이 지금 상당히 대단한데 특히나 최근에 실전 배치되고 본격화되고 있는 현무5.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력 탄두 기술의 독보적 지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총알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현무 시리즈를 포함을 해가지고 국산 미사일의 어떤 탄두체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괴물 미사일 타격구를 구현하는 금속 가공 기술, 그리고 폭발 제어 솔루션은 풍산의 또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을 했었을 때 정확한 시점에 터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신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풍산의 자회사 FNS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미사일 신관 시장을 뭐 꽉 잡고 있다. 그래서 현무5가 이 벙커버스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신관이 필수적인데 그거와 관련된 또 이 수혜를 풍산그룹이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관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풍산이라는 기업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이 신동 사업 부분의 실적이나 어떤 수익성에 대한 그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의 추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국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자, 우선은 미리 싸게 사둔 구리 재고, 구리 재고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또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특히나 또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을 통해 가지고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선 증권가에서는 올해 풍산의 매출이 뭐 6조 원을 돌파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 지연되었던 방산 수출 물량 자체가 올해 대거 반영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전쟁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대구경 탄약 재고가 바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155mm 포탄부터 뭐 미사일 탄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풍산의 공장 자체가 가동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출 비중이 내수를 좀 압도하면서 이익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